자, 이제부터는 마지막 파트입니다. 밀양 영양소부터 볼 텐데, 이제 밀양 영양소의 첫 번째인 철부터 볼 겁니다. 밀양 영양소는 전체가 9가지로 이제 구분되어져 있죠. 설정 기준이 설정되어져 있는 부분이. 그래서 철은 요약부터 시작을 해서 상한 섭취량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헤모글로빈과 연결된 걸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도 폐에서 조직으로 산소를 전달하는 적혈구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의 필수 성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신체 성장, 신경의 발달, 세포의 기능, 호르몬의 합성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면역 기능에도 필수적인 것이 바로 철입니다. 그래서 철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서 어린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발달장애, 행동장애, 인지 능력의 손상, 임신부가 철에 대한 결핍이 있게 되면 임신성 빈혈, 조사나 미수가, 또 사산 등이 굉장히 임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철 결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철에 대한 과잉은 변비, 구역질, 구토, 설사 등 위장 쪽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철 과잉 섭취에 대한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철에 대한 영양 상태를 보는 것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식품으로 철을 먹을 때는 햄철 형태와 비햄철 형태로 먹게 되는데, 햄철은 주로 동물성에서 오게 되고, 비햄철은 식물성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임신한 임산부 같은 경우는 철 제제, 그러니까 철 보충제를 또 별도로 먹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혈청 페리틴, 총철 결합능, 트랜스페린의 포화도, 또 프로토폴피린의 농도, 트랜스페린의 리셉터의 농도,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치, 적혈구 지수, 이런 굉장히 많은 지수들의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어떤 걸 보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같이 보면서 빈혈에 대한 진단을 내리죠. 그래서 건강 판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3단계로 봅니다. 저장철이 고갈이 됐을 때, 또 철이 결핍이 됐을 때, 빈혈로 나타났을 때로 보게 되고, 이래서 결핍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면 운동실조, 발달장애, 인지능력, 임신에 불리한 또는 출산에 불리한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지표는 앞에 봤던 그 내용들이에요. 식품이나 영양 보충제를 먹는다. 영양 상태를 알아보는 지수는 굉장히 철이 가장 많습니다. 모든 영양소 중에서 철의 영양 상태를 알아보는 지표가 가장 많아요. 페리틴 농도 쭉 있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은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어때? 이렇게 묻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결핍 정도를 3단계로 나누는데, 저장철의 고갈 단계라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초기의 철 결핍 단계다. 그리고 철 결핍이면서 빈혈 단계로 넘어간 3단계로 구분이 돼요. 저장철은 철이 저장되어져 있는 곳에서 많이 이제 빼나가는 거죠. 그런데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가져다가 생리적인 기능에 소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빈혈 증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고라고 알고 있는 그런 저장되어 있는 공간에서 철이 자꾸 소진되는 단계가 1단계이고, 두 번째는 기능에 나타나는 요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는 있고 저장철도 없어지고는 있으나 임상적으로 빈혈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빈혈에 가깝게 가는 정도를 우리는 초기 철 결핍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철의 양이 부족은 한데 더 가면 이제 빈혈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빈혈L 단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미 적혈구에 명백한 결함이 나타난다. 적혈구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필요로 하는 효소들, 철을 필요로 하는 대사에 있는 효소의 기능의 문제, 또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함에 따른 생리적인 다양한 문제가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빈혈이다. 그 증상이 뭐가 있는가? 운동실조, 영아의 경우는 발달장애, 성장, 인지능력 손상, 행동 문제, 임신의 경우는 불리한 임신과 출산의 위험 요인이 많아지게 되는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철분 결핍에 대한 3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생애 주기별로 보면 철은
그 요인가산법, 그러니까 요인가산법은 다른 영양소에도 설명을 했지만 필요한 것들을 다 찾아내서 그 필요한 양들을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거죠. 과학적으로도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철 결핍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혹은 철 필요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을 볼까 하는 것들이 5가지가 설명돼 있어요. 대소변, 땀, 표피세포가 이제 떨어져 나감에 따라서 그냥 불가피하게 손실돼 버리는 것, 각질이 제거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대변을 통해서 나간다거나 또는 땀을 통해서 나간다거나 이렇게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그 손실량을 우리는 기본 손실량이라 그래요.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장과 관련되어서 혈액량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몸이 커지면서 그 조직에서 저장하고 있는 철의 양이 증가한다거나, 그리고 청소년기 때부터 여자아이들이 시작하는 생리로 인한 손실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임신이나 그런 임신을 했을 경우 태아가 필요로 하는 철이 얼마인지 이런 걸 조목조목 다 따져서 계산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는 요인 가산법이 완전하게 이제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자료들을 가져다가 산출법에 우리가 적용을 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평균 필요량이 있다면 이제 권장 섭취량으로 넘어갈 때는 변이계수 15%를 적용할 거다. 그러면 1.3을 곱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한국인의 철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먹은 식품들이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 흡수율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흡수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를 계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가 먹는 식사 중에 햄철과 비햄철이 몇 퍼센트로 구분되어져 있느냐, 구성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내가 먹은 것들 속에 철을 흡수시키는데 촉진시키는 인자가 있는가 아니면 방해하는, 억제시키는 영양소가 있는지 혹은 그런 식품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마다 철에 대한 필요 차이가 있는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조사 결과 식사로 섭취되는 것 중에 햄철은 한 7에서 15%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혼합 식사를 한다면 한 10% 정도는 햄철을 먹을 거다라고 간주를 하고 계산식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햄철은 흡수율이 비햄철보다 높아요. 그래서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햄철은 30%, 비햄철은 10%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식을 마련을 했는데 비햄철의 섭취 비율은 0.9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햄철을 10%로 봤으니까 0.9이고 햄철은 10%니까 0.1. 흡수율은 비햄철 0.1, 햄철 0.3 이런 것들을 식 속에다 이렇게 다 넣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곱하기 100을 했더니 총체적으로 12%가 나온 거예요. 이 100을 한 이유는 퍼센트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12%라는 것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은 흡수율이 작아요. 100을 먹으면 12개만 흡수가 된다는 뜻이죠. 요렇게 12%의 흡수율을 우리가 알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2005년부터 12%를 계속 반영을 했고 22년도도 여전히 일반적인 철 흡수율을 12%로 우리가 쓰고 있다. 그런데 두 군데 생애 주기 특별한 상황에서는 약간 흡수율이 올라가는데 영아 후반기 경우에 13%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임신부는 철 흡수율이 훨씬 높다는 거죠. 우리 몸은 특히 비타민과 무기질의 경우는 필요량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흡수율을 우리가 뭐 98%, 95%, 92% 이렇게 딱딱 잘라서 98%, 92%, 90% 이렇게 얘기하듯이 흡수율이 고정된 게 아니라 무기질이나 비타민은 내 몸의 필요도가 높아가면 흡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적인 그 흡수율을 딱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12%인데 영아 후반기는 13%다, 임신부는 14%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12%로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흡수율을 알았죠. 하나 기억하고. 그다음에 영아의 경우는 영아 초기에는 철 저장량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영아가 태어날 때는 뱃속에 있을 때 엄마로부터 받은 철을 많이 저장을 해서 나와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한 6개월 정도 동안은 그 아기가 먹는 모유나 조제유 속에는 철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도 피를 만들어야 되고 근육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쓸 양만큼을 갖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덜 먹고 많이 쓰니까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줄어드는 걸 보고 지금 철이 결핍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볼 필요가 없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으로 봅니다. 이후에는 저장철이 고갈이 되면서 식사로부터 먹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죠. 철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또 이제 수유부를 대상으로 모유 속에 있는 철 농도를 봤더니 0.35mg이었어요. 그리고 780ml의 모유를 먹으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0.3mg이 영아 전기의 충분 섭취량으로 이제 설정을 한 거죠. 이거는 오로지 모유를 통해서 공급을 받으니까 추가적으로 줄 필요는 없는 거고, 영아 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저장된 걸 다 썼어요. 이제부터는 보충식, 이유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보충식을 통해서 철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기본 손실량, 헤모글로빈 증가량, 조직철 증가량, 저장철 증가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4가지 항목을 연령대별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손실량은 영아기의 경우는 0.253이고 헤모글로빈, 조직철, 저장철 다 합쳐서 0.316이다라고 알려주죠. 그럼 우리는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다 따져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영아 후반은 요인 가산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유의 철 흡수율은 우리가 앞에서 모든 연령대가 12%인데 영아 후반기만 13%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에서 11개월에 해당하는 철 흡수율은 13%로 적용을 하여서 0.568만큼 필요한데 13%의 철 흡수율이므로 이제 환산을 해서 13%로 이거 곱하기 13분의 100이라고 했던 거는 나누기 13%로 했다는 말이랑 같은 뜻입니다. 이 식을 0.568 나누기 13% 이렇게 했는 식이 이거랑 같은 식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4.37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4.37을 먹어야만 우리 몸에서 0.568만큼 공급이 된다. 그리고 이게 계산이 되면 여기다가 변이계수 15%, 그래서 1.3을 곱하게 되는 거죠. 1.3을 곱하면 5.68mg으로 산정이 되었다. 그래서 영아 전기와 후기에 대한 거를 간략히 봤고, 지금 여기 있는 기본 손실량에 해당이 되는 영아 후기에서 어떻게 계산됐는지가 한번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철 기본 손실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손실되는 건데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손실되는 양과 헤모글로빈의 증가량과 조직철과 저장철인데 기본 손실량은 모든 연령대에서 다 쓰여져요. 근데 헤모글로빈 증가량부터 저장철 증가량은 성장기에만 고려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철 기본 손실량은 6에서 11개월 영아의 경우 기준 체중 8.4kg에 기본 손실량을 0.03으로 주었다. 이게 이제 기본 손실량이죠.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성장기에 필요한 건데 헤모글로빈 증가량도 평균 체중 증가가 하루에 0.0095이다. 영아의 경우. 그리고 그 안에 체중당 혈액량은 0.07L/kg이더라. 헤모글로빈의 농도는 120g/L다. 이런 것들은 다 제시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시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넣은 식이 있습니다. 이 식에다가 이렇게 넣어봤더니 0.271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자, 앞서서 요게 0.252이고 요 세 가지가 0.316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 헤모글로빈에 대한 것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0.271이고 조직철은 비저장 조직철이라고 해서 그것도 어떤 식에 의해서 했더니 0.007이 나왔고, 저장철은 앞에 있었던 그 저장철의 증가량은 철 보유량의 12%가 적정하다라고 이제 공론화 시키고 그것에 대한 것을 식으로 만들었더니 0.038이에요. 그래서 0.038, 0.007, 0.271을 다 더하면 0.316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더했을 때 영아 후기의 요인 가산법에 해당하는 수치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4가지는 계속해서 성장기 동안 나오는 단어이고 그 연령대마다 다루어지는 시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걸 통해서 철의 섭취 기준이 설정됐다는 건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아의 경우에 후기에 대한 거죠. 전기는 모유로 했으니까 기본 손실량 0.252, 헤모글로빈 0.271,
조직철 0.007, 저장철 0.038 이렇게 쭉 다 더하고 14% 이걸 다 더해서 13%에 해당하는 그 흡수율을 계산했더니 4.37이 나와서 이제 반올림에서 4로 잡았고 1.3이라고 하는 것은 15%의 변이 개수를 고려했더니 5.68이 나와서 반올림 한 6으로 영하 후기가 설정됐다라는 걸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장기에도 마찬가지로 철 기본 손실량이 있어요. 그리고 성장에 필요로 하는 헤모글로빈 철 증가량, 비저장철, 조직철의 증가, 저장철의 증가 이 세 가지가 다 있는데 한번 눈으로만 쭉 봅니다. 일단 첫 번째 1에서 8세 아이들에게 있어서 철 기본 손실량은 이제 여기 먼저 나왔는데 성인의 경우는 이 수치를 써요. 하루에 몸무게당 요만큼이 필요하다. 살기 위해서는. 이걸 계속해서 몸무게에다 곱할 텐데 1에서 8세 아이들은 저식으로 했더니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뭘 했냐. 체표면적을 이용해서 연구했던 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한 계산법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체표면적에 이제 비례해서 계산을 할 텐데 체표면적은 왜 그런가? 표피에 있는 어느 조직이든지 그것이 이제 탈락되면 철 손실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로 체중보다는 체표면적을 이용하자. 우리가 지금 대사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적에 지금 두 가지는 했습니다. 몸무게당, 또 하나는 에너지당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체표면에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하나 새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직접 성인에서 측정한 기본 손실량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성인은 하루에 해야 되는 양을 우리가 어떻게 정했냐면 하루에 몸무게당 0.013mg 만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 손실량으로 정했어요. 근데 성장기에는 그게 옳지 않다고 해서 거꾸로 계산한 건 뭐냐면 그러면 하루에 몸무게당 0.014만큼 먹는다면 표준 체중을 가진 사람, 그럼 여기다 몸무게를 곱하겠죠. 그 사람의 몸무게를 구한 다음에 그 몸무게를 가진 사람의 체표 면적을 거꾸로 역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 손실량을 토대로 해서 성인의 체표면적당 철 손실량을 계산했더니 하루에 1제곱미터당 1m 이제 체표면적을 환산한 거예요. 그만큼에서 0.548만큼을 이제 철 손실이 된다는 것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이렇게 됐으면 이것을 아이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엄청 복잡한 여러 가지 식을 통해서 결국은 남자 성인이 하루에 그 1일 기본 손실량은 0.958이고 여자 성인은 하루에 0.834이다. 그리고 남자의 체표 면적은 1.78이더라. 성인 남자. 여자는 체표 면적이 1.55더라. 라고 하는 이 숫자들을 우리가 여기서 구한 거예요. 이걸 뒤에서 적용할 텐데 한번 기억만 합시다. 남자 체표면적 0.78, 여자 체표면적 1.55, 남자 하루의 기본 손실량 0.958, 여성 하루 기본 손실량 0.834. 자, 그래서 9에서 18세 아이들의 경우는 성인이 썼던 이 0.014를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체중당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또 12세부터는 생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혈로 손실되는 양을 더 추가로 해주는 걸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9에서부터는 0.014. 그래서 성인에서 썼었던 그 기본적인 것들을 정리를 했고, 0.958이라고 하는 거는 성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야. 하루 1제곱미터당 소진되는 이 수치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958, 0.958, 남자 0.958, 여자는 0.834를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수치들이 체표면적이에요. 1에서 2세 아이들은 체표면적이 0.53, 3에서 5세는 0.72, 6에서 8세는 0.94 이렇게 쓰고, 0.78은 여기 있죠. 남자의 체표면적이 0.78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체표면적 비율로 계산을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봤을 때 이게 갑자기 이상하다, 이게 에너지도 아니고 이게 뭘까 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이거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는 체표면적을 이용한 건 여기까지. 9세부터는 다시 몸무게당 0.014 만큼의 기본 손실량이 있다라고 하는 어른 데이터를 쓰기 시작한 거죠. 9세부터는.
9세부터 쭉 쓰고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몸무게를 곱한 값으로 기본 손실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모글로빈에 의한 철 증가량인데 성장기에는 헤모글로빈 속에 있는 철이 증가하겠죠. 그것을 성장에 따라서 혈액량의 증가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므로 그걸 통해서 헤모글로빈 양 증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중당 혈액량에다가 그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를 곱해서 각각에 대한 값들을 구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무게당 혈액량은 남자의 경우는 전체 1에서 18세까지 몸무게당 0.075리터를 적용했고 여자의 경우는 몸무게당 0.07 그 다음에 9에서 18세 같은 경우는 0.066리터 per 킬로그램을 적용했어요. 왜냐하면 계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 위한 숫자를 찾아냈다는 거죠. 체중당 혈액량 이 나이 때 체중당 요만큼의 혈액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요 수치를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에 대한 지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1에서 8세는 체중 증가량분의 체중당 혈액량 우리 여기서 했었어요. 체중당 혈액량 이렇게 쓰기로 했는 요 값. 그 다음에 혈액 내 헤모글로빈의 농도 헤모글로빈 내 철의 농도 또는 혈액 내 헤모글로빈의 농도 또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추정해서 각각의 값을 했고 요것이 표로 된 것이 여기 있는 거죠. 요 값에다가 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왜 그래 볼 필요는 없지만 철이 매우 중요한데 청소년기와 유아기 때 만들어낸 식이 어떤 식을 이용했는지를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각각의 칸에 들어가는 수치들을 지금 찾아내 가는 과정이에요. 여기 있죠. 그래서 헤모글로빈 농도,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의 농도 증가분 같은 것들이 다 연령대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거를 수식에 넣겠다는 거고 수식에 넣는 공식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성을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했고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치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던 이름들 있죠. 체중 증가량, 체중당 혈액량, 혈액 내 헤모글로빈의 농도, 헤모글로빈 철의 증가량 같은 것들을 같이 연결된 수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조직 철 증가량은 비저장성 철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1에서 5세와 6에서 8세 아동의 경우에 조직 철의 증가가 몸무게당 0.7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을 해서 이제 1년 동안 체중 증가량으로 계산을 한 계산식. 9에서 8세는 비저장 조직의 철 함량이 평균 체중 증가분에다가 이때는 이제 근육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청소년이 되면 어린이 때와는 달리.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같이 가산을 해서 철 축적량을 여기서 좀 더 포함을 해서 나누기를 해준 값이다. 그래서 각각이 연령대별로 조직철을 구하는 공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세 가지 지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했고, 그 다음에 저장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조사했던 헤모글로빈 철 증가량, 조직 철 증가량을 합한 것에 이제 이 값. 100 중에 12% 해당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12 나누기 88이라는 것을 여기서 곱해준 거죠. 이렇게 해서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저장철 증가량입니다. 근데 이 저장철은 6에서 8세까지만 있고 9세부터는 이제 저장철이 확보됐다라고 해서 넣지 않아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들이 표를 보면은 쭉 나오는데 보세요. 조직철 증가량은 쭉 계속 있고 저장철은 이렇게 해서 8세에서 끝나고 9세부터는 없어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기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몸에서 필요로 하는 요인들에 대한 어떤 성분들이 필요로 한다라는 요인들을 배웠다면 1에서 18세 성장기 아이들에게 섭취 기준 설정을 위해서는 방금 했던 기본 손실량 우리 기억은 안 나고 보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 헤모글로빈 철 증가량, 성장을 위한 조직철, 저장철 증가량, 또 여자의 경우는 생리혈 이렇게 5가지를 다 해서 연령대별로 체내 요구량이 계산이 다 가능한 거예요. 했다 치고 흡수율은 영아 후기랑 임신기가 아니면 다 12%입니다. 그래서 12%로 가정해서 평균 필요량 산정했고, 그 다음에 권장으로 넘어갈 때는 변이개수 15%를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해서 130% 계산식을 주자.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성장기 전반적으로 기본 손실량, 헤모글로빈, 조직철 다 있는데 저장철은 여기까지만 있고 9세부터는 없다. 그리고 평균 필요량에 해당하는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을 이용하고 0.12는 흡수율이다. 계산한 값. 그리고 권장으로 넘어갈 때는 15%를 여기에다가 적용한 1.3을 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성인기 같은 경우는 자, 지금까지 우리가 4가지의 요인을 봤는데 성인기는 이 중에서 기본 손실량만 알면 돼요. 기본 손실량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19세 이상 성인 노인에게 있어서는 성장을 위해서 철을 공급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앞에 배웠던 기본 손실량 0.013mg/kg/day만 씁니다. 이는 소변, 대변, 피부에서 탈락될 수 있는 수치로 생리적으로 어떤 수치와 비교를 해봤더니 혈청 페리틴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치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손실량의 다른 말은 최저 혈청 페리틴 유지를 위한 필요량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성인에 대한 것을 볼 때는 여기서 보듯이 기본 손실량 0.014에다가 철 흡수율 12% 적용.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여성의 경우 생리혈을 통한 손실량 0.5mg 추가. 변이계수 15% 동일하게 했죠. 그래서 쭉 계산한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 필요량에 해당하는 것은 앞서서 성장기 때 봤던 4가지 또 어떤 연령대는 3가지가 있었는데 그 다 안 보고 기본 손실량만 본다는 거고 그 계산값에 의해서 변이계수 15% 적용한 1.3을 곱한 값이 권장 섭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임신부도 요인 가산법을 이용했어요. 무슨 요인을 했느냐? 기본 철 손실량은 이제 모든 연령대에서 쓰는 거고 그 중에 임신기에는 태아와 태반 성장을 위한 철 요구량, 또 하나 출산 시 출혈로 인한 철 손실량, 이 2가지의 요인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렇게 2개를 더했더니 요 부분에 대한 요구량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임신 출산으로 이해한 것을 734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임신 기간을 120일로 나누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철 흡수율을 14%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mg까지 됐는데 앞에서 비임신 여성이 11g이 평균 필요량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균 필요량보다 8mg이 임신이 되면 더 추가로 섭취를 해야 되는 양이 생겼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개인 변이 또 15%로 해서 권장 섭취량 했고요. 하루에 필요로 하는 전체적인 양들, 그래서 임신 출산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전반적인 양, 앞에서 하나가 734에서 한 요인이 빠진 것 같은데, 기본 손실량 더하기, 그 다음에 태반과 태아에 대한 315, 출산 시 출혈로 인한 200, 이 모두 다 하면 734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280일로 나누면 하루에 2.6mg을 먹는 게 좋겠고, 2.6mg이 필요하다면 먹는 양은 그보다 훨씬 커야 돼요. 흡수율이 14%이기 때문에 14%로 나누어 주는 것이고요. 그랬을 적에 이제 18.6을 반올림하면 19. 그리고 여기서는 변이계수 15%를 적용을 해서 24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비임신 여성의 경우에 비임신 여성에 대한 철 필요량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 있지? 24죠. 이게 권장입니다. 권장 섭취량이 14인데 여기에다 10을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24로 본다. 라고 보시면 추가로 더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10 정도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유기는 이것도 이제 요인 분석을 할 텐데 하나는 모유로 분비되는 양, 그러니까 기본 손실량에다가 철이 모유로 분비되는 양을 모두 다 더하면 하루에 1.05 정도 필요하고 이때는 이제 흡수율이 12%예요. 임신기가 아니기 때문에 12%를 해서 계산을 쭉 했더니 8.8이 나왔습니다. 8.8은 비임신 여성보다도 적어요. 비임신 여성의 필요량이 11이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수유하고 있으니까 수유하는 동안에는 내가 철을 적게 먹어도 되겠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값은 8.8이지만 임신 또는 수유로 인해서 철이 많이 손실이 됐고 또 회복도 해야 하므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8.8로 계산되었으나 성인 여성과 동일한 값으로 정하자라고 해서 그냥
계산값과는 달리 11로 정했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유기는 변이개수, 권장 섭취량 15% 적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산,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수유기에 대한 부분들은 요 표는 따로 제시된 게 없어서 요 계산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철에 대한 상한 섭취량은 상한 섭취량이죠. 우리가 앞에 봤던 것은 결핍에 대한 것들을 봤던 거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느냐, 식사철과 철 보충제가 있는데 식사를 통해서 과잉으로 먹는 경우는 별로 없고 앞에서 봤던 노출 지표들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지표들이 너무 높아진다는 거죠. 상한이니까. 그래서 철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위장장애, 또 철에 의한 아연 흡수가 감소되는 증상, 또 철 과잉증에 해당하는 임상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좀 구체적인 설명 내용을 보시면 일반인의 경우 평상시에 상한 섭취량 이상으로 철을 섭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지만 만약에 철 결핍성 빈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의학적인 목적으로 그 철 공급 받는 사람들에게 주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상한 이상 먹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섭취를 하는 것이고, 이때 유해 영향을 나타내는 그 독성 종말점을 위장 장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장 장애를 나중에 이제 채택을 할 것이고, 또 그것 말고도 철을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 오는 부작용은 아연의 흡수율의 감소, 또 혈관이나 암 발생 위험률의 증가, 혈관 질환이나 그리고 철의 과잉증이 고려되었는데, 이러한 성분, 이러한 내용들을 그 상한 섭취량을 설정하는데 요인으로 쓰기에는 아직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뭐만 쓴다? 위장 장애만을 독성 종말점으로 채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 장애는 모든 사람한테 되는 게 아니고 봤더니 빈속에 과량의 철을 먹었는 사람들에게서 주로 관찰이 되더라라는 결과. 그 다음에 과량의 철을 보충했을 때 철과 아연을 둘 다 빈속에 먹게 되는 실험을 했는데, 그때는 아연의 흡수가 감소시킬 수가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철을 많이 먹으면 아연의 흡수율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빈속에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식사를 먹으면서 같이 저렇게 먹게 되면 아연의 흡수에 큰 영향을 안 준다. 철의 과잉 섭취가. 그리고 이제 증상은 변비, 구역질, 구토, 설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장애의 빈도와 정도는 위장에서 방출된 철 원소의 양에 의존한다. 얼마나 아픈지는 위장에 있는 그 철의 원소의 양으로서 이제 비례적으로 달라진다는 것. 식사와 함께 철 섭취하면 부작용이 작다라는 것. 그 두 가지 이제 실험에 대한 걸 뒷장에도 나올 텐데, 단일 맹건법 연구라는 것에서는 50mg을 계속 했을 때 50%의 그 실험자들에게서 중등도 굉장히 심각한 위장 증상이 발달했다 그래요. 철 원소를 황화철로 줬을 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중 검사로 했을 경우에 우리 퓨마레이트라고 해서 TC회로에 있는 그 물질 있죠. 그것과 결합되어져 있는 퓨마릭 철로 공급을 했더니 위약군은 이제 거짓말로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주지 않고 뭐 소화제나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위약군보다 위장 장애가 많이 발생했으나 일부 피검자의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위장 장애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 분명히 철이랑 위장 장애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연구로 볼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연구 결과에 나온 수치들을 최저 유해 용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로 보면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60mg의 퓨마릭 철을 4주간 보충시켰을 경우에 위장장애가 위약군에 보다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중에 5명은 보충제 투여를 더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부터 상한 섭취량 계산을 위해서 최저 유해 용량을 여기서 사용했던 60mg을 가져다가 쓰기로 했고, 거기에다가 하루에 식품을 통해서, 지금 이거는 약제였잖아요. 약으로. 거기에다가 식품을 통해서 먹는 양 10g을 이제 고려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루 70g으로 필요량을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70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최대 무해 용량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슨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라야 그 수치를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확실 개수를 1.5로 잡았다. 이것은 무해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1보다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 유해 용량에다가 불확실 개수 1.5. 그래서 이제
그 계산법에 따라 나갈 텐데, 이제 영아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30mg의 비햄철을 장기간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철 보충제를 30까지 먹어도 무해하더라. 그리고 식품으로 10 정도를 더 먹어도 되니 40을 최대 무해 용량으로 잡았던 거죠. 그 40에다가 불확실 개수 1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영아에게 있어서는 이제 영아 전기 후기 동일하게 4.0을 최대 무해 용량, 그 다음에 1을 불확실 개수 계산하면 40. 이 최대 무해 용량 속에 있는 40은 보충제로 30, 식품으로 10 먹는 것을 고려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성장기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는 굉장히 철이 많이 필요하지만 유아식의 경우 너무 많은 양을 이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화된 식품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 만약에 과하게 했을 경우에는 확실하진 않지만 자폐증이나 알레르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나친 철 보충은 자제하자. 또 이제 한 11개월, 1년쯤 된 아이들에게 있어서 3개월 동안 많은 양을 먹여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영아 때처럼 30mg 괜찮고 하루에, 그 다음에 식품으로 먹는 거 10mg을 더해서 최대 무해 용량을 40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 개수는, 이거는 이제 최대 무해 용량이니까 불확실 개수는 1로 잡아서 40으로 정리를 했다. 청소년의 경우도 유아와 아동에게 있어서 상한 섭취량을 적용하였고, 12세까지는, 15세부터는 이제 성인에 가까워지니까 성인의 그 상한 섭취량을 그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계산한 방법은 최대 무해 용량에 불확실 개수 1을 적용했던 거다. 동일하게 30대 10으로 보충제와 식품을 먹었을 경우이고, 12세의 경우에도 이제 같은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다음 15세에서 18세는 최대 그 무해 용량이라는 것이 70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60대 식품 10으로 잡았던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불확실 개수 1.5로 계산을 하여서 45 값을 상한 섭취량으로 정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인의 경우 지금 이 그 앞쪽에서 15에서 18세에서는 70을 가지고 왔어. 이걸 어디서 가지고 온 건가 하면은 여기 성인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의 경우 최저 유해 용량 70mg에다가 불확실 개수 1.5를 적용을 해서 45로 잡았다. 이 중에서는 식품 10에 보충제 60. 앞에는 보충제를 앞으로 해서 좀 둘이 헷갈릴 수도 있겠네. 아무튼 식품은 10이고 보충제를 60 먹었을 경우에 나온 산출식이다. 임신 수유부는 비수유 성인 여성과 동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유해 용량 70, 70은 식품 10에 보충제 60, 불확실 개수는 1.5로 적용을 해서 계산값 45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시면 수유부에는 추가량이 없고 임신부의 추가량이 매우 높이 있다. 상당히 높다. 그리고 전 연령대에서 상한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철 주요 근원은 백미에 철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는 백미 속에 있는 철을 많이 먹는 편이고, 돼지고기나 소고기, 달걀 이제 이런 식물성을 통해서도 철을 섭취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고, 이 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빈도 식품은 있는데 과잉으로 되어져 있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까지만 하고 철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할게요.